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상황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1명이 넘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먼저 신동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국내 발생 559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절반 정도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은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하면서 인구 1000명당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일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누적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20, 30대입니다. 젊은 층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편 108명이 숨진 독감 백신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의 수가 어제보다 5명 늘어서 1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의 위중증 병상 수도 이미 포화 상태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훈 기자,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얼추 50여 개라는데 추가 확보되고는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은 중환자를 위한 병상 3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상급 종합병원과 협의해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중 일부를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갖춘 곳이 많지 않아서 많은 병상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9개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9개를 비롯해 2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환자가 위중증으로 넘어가기까지는 1주에서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요. 당장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병상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병상이 꽉 차면 위중증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일반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상도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5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에 서울의 모든 불을 끄겠다는 서울시의 예고대로 이제 곧 서울 시내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영화관, 마트, PC방 등인데 지금 이 시각 번화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미 기자, 신촌 거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서울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맘때쯤이면 연말 분위기가 물씬해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은 편이고 한적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원래 지금은 이미 9시 이후로 음식점과 카페 이용이 제한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기존 2단계에서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로 이 시간대에 거리가 더욱 한산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기존에 제한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뿐 아니라 일반 관리시설까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낮에 취재진이 마트를 둘러보니 단축 운영 때문에 서둘러 장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1시까지 하는데 뭐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9시에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찍 닫으니까 그러면 좀 불편해지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은 오후 7시 이후로는 예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PC방마다 밤 9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걸어놓았습니다. 업주들은 단축 운영에 한숨이 나옵니다.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매출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지금 참 막막하기도 하고
다만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음식점은 전처럼 포장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30% 감축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당분간은 일상생활이 조금 더 불편해지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거리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시험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21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험에 방역까지 신경 써야 할 수험생들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초조한 모습의 학부모들이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그제서야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고 격려합니다. 대학마다 면접과 논술 시험이 앞으로 2주간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 이동 인원만 20만 명 안팎입니다. 시험을 앞둔 한 대학 앞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통제로 이곳 정문은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한 학생들과 관계자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 확실히 손소독이랑 그리고 코로나 문진표 작성해서 내는 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잘 된 것 같았고 또 책상 거리도 잘 띄어져 있었고 마스크도 다 잘 착용하고 있어서. 다른 대학 전형 일정이 남은 수험생들은 불안함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대구에서 기차 타고 왔어요. 오늘 호텔에서 자고 서강대 치고 내일 내려가요. 서울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냥 밀집 자체도 많으니까.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정말 이제 먹을 거, 뭐 마실 거 하나도 갖고 가지 않게 하고 마스크도 절대 안 벗게 하겠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입시 방역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확산세가 잡힐 김이 여전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지 결정을 하는데요.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자, 이제 500명, 600명대 신규 확진자, 이거 뭐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일상이 돼가는 것 같은데 3차 대유행, 왜 이렇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까? 네, 3차 대유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선 1, 2차 대유행과 달리 확산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인데요. 네. 1, 2차 대유행은 각각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처럼 감염의 중심이 있었기에 확산세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습니다. 예, 뭔가 전파되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때는. 네. 근데 반면 이번에는 방역 심리가 느슨해지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 경로 추적 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약 20% 정도입니다. 중앙과 지자체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접촉자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규모와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겁나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좀 있어요. 네, 환자 한 명당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시면 대략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한 명이 평균 1.4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500에서 600명의 신규 확진자를 대입하면 다음 주 정도엔 700에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다. 그렇다면은 올 초에 그 신천지 때는 저 지수가 얼마였었어요? 네, 지난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때는 최대 3.53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 송년회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감염도 감염이지만요. 이 위중증 환자가 많은 문제도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특히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적 20명이 확진된 인천 부평구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국이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이나 노인보호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의 9개 감염 취약시설에서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서울과 부산의 5개 시설에서 10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노인 감염자들은 젊은 층에 비해 쉽게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중심의 집단 감염이 자칫 병상 부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당국이 이제 강화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전망이 됩니까? 네,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에 이동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당국도 다음 주 정도엔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또한 감염의 중심인 서울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신규 확진자 추이까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수도권 전체를 2.5단계로 격상하기보단 2단계 수준을 유지하며 다음 주말까지 추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코로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잘 쓰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누가 이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는지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진우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모 국장과 서기관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다만 과장인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호부는 지난 2일 공영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모 국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서기관은 휴일 밤 정부청사 사무실로 들어가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공무원 구속을 두고서 여야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협박이냐면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서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화살은 업무 복귀 직후 월성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냐며 윤 총장을 검찰총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지고 간절해졌다고 했습니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공수처로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이슈를 공수처 설치로 결론짓는 민주당에 맹목적 집착을 거두라고 맞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건 사필 규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수사를 살아 숨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또 맞고 있습니다. 사회부 서영수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이제 3명인데
2명은 구속이 되고 1명은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네, 바로 범행을 인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이 범행 인정 여부를 놓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건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3명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더 힘이 실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단추로 여겨져 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여권에서는 원전 수사를 두고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왔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원전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더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법조계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 초점이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그 징계위원회는 이제 다음 주 이제 10일 날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거고.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좀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징계위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징계위 전에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에서 검찰 전체 지휘 감독권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추 장관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다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와 서울고법에서 언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징계위가 이제 다음 주 10일 날 열리게 되면 이제 또 며칠 전하고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현 단계에서 볼 때 징계위가 10일 열리면은 그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력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오면 그 후폭풍이 크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내린 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법무부 대 검찰 양측의 수싸움이 앞으로도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사회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개각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과와 또 공수처법 처리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3월 8일 이전인 내년 초 1차보다는 큰 폭으로 2차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심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다음 날인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추 장관 교체 시기가 결정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0%대까지 떨어지자 레임덕 징후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라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일조했다는 명분이 만들어지면 원포인트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추 장관이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다만 다음 주 징계위 등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인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유치원 통학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택시기사가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청주 아파트에서는 김치냉장고에서 난 화재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련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도로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유치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택시에 함께 탄 승객 1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 그리고 인솔자 어린아이 4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고 기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주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선 불법 조업을 하던 364톤급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조기와 갈치 등 어획물 6톤을 압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쟤들이 등설하지 않고 태거 조치만 하잖아요. 그걸 악영이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할 겁니다. 아파트 안이 온통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의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사우나와 한증막과 같이 땀을 낼 수 있는 발안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은 이용이 가능해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점주도 이용객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시설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저녁 시간이지만 가게 내부는 한산합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증막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열기를 내뿜고 있어야 할 내부 온도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한증막, 찜질방 등 열을 내는 발안 시설이 폐쇄된 겁니다. 목욕탕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지만 흔히 말하는 사우나로 통칭되면서 목욕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실제 영업 중지 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은 발안실인데 사우나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가게 점주들은 애매한 지침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만 오는 고객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점주인 저희도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연말 숙박시설에서의 행사나 파티도 금지됐지만 개인 행동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호텔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실을 빌려서 손님들께서 파티를 하는 것은 딱히 배제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걸로 일단.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연장까지 논의되는 상황.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방역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의식이 큰 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방역 수준을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내년 1월 평양에서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내년 1월 초 예정됐던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못 박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 기능을 하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안과 인사안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 논의를 위해 선출된 대의원 687명 전원이 평양에 집결하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통상 4월마다 열리던 대규모 행사를 수개월 앞당겨 강행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 지향과 함께 경제 발전을 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공세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당연직 참석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년 초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주목도 등을 고려하면 시정연설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로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겨울 시작되면서 이뤄지는 연탄 봉사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죠. 네, 기부되는 연탄도 적고 또 비대면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봉사자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연탄 봉사하려면은 줄 쭉 지어서 이렇게 배달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자원봉사인원도 줄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손기준 기자가 바닥을 드러낸 산동네 연탄 창고 현장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산동네. 날이 쌀쌀해지자 연탄을 찾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지난해보다 기부되는 연탄 장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QR코드 체크와 체온 측정, 손소독대 사용으로 이중 방역을 해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봉사자 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탄 창고는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고 그 이유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연탄 기부 장수와 봉사자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연탄을 지고 산 이탈 아래까지 날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30kg가 넘는 연탄을 짊어지고 수차례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다리는 금세 후들거리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드네요. 기탈 올라오는 게 한 발짝 되는 게 어려울 지경입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연탄 창고가 가득 찼지만 아직 연탄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급한 대로 나중에 연탄이 들어오면 배달해주겠다는 연탄 쿠폰을 나눠주긴 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후원이 되면 꼭 이렇게 우리가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코로나 사태로 겨울날의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정말 극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전국 10만여 가구에게 코로나 상황은 한파만큼이나 더 큰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코로나19로 산동네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의 상황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노숙인들이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응급 대피소 공간도 절반으로 줄고 지원도 뚝 끊겼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서울역 광장. 노숙인들이 우산과 박시용 상자로 바람을 맞고 잠을 청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칼바람이 들이치는 지하차도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응급 대피소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회에는 아무짝도 없고 사람이 꽉 찼었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채우게 하니까 그래갖고 한 사람이 간직을 떼어가지고. 서울시는 실제 이용률을 따져 올해 입실 가능한 인원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노숙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행법상 노숙인이란 증명을 거치면 지정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만 해도 9곳 중 6곳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의료권은 노숙인 지정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지원도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병만 악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서울이 아니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한파까지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은 연말, 예년과는 분위기가 정반대죠. 모임은 피해야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기자가 비대면 송년회 모습을 취재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화이트보드 이렇게 들어주세요. 화이트보드. 노트북 앞에 앉은 진행자가 종이를 들어 보입니다. 화면 안에선 직원 30여 명이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한 기업의 온라인 송년회 현장입니다. 11월 들어서서 대면 행사는 아예 제로가 돼버렸고 이제 비대면 행사가 거의 100%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기업 본사 휴게실에서 직원이 노트북 앞에 소품을 비춥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송년회를 앞두고 리허설 중입니다. 집과 사무실에 흩어진 직원들은 화면을 보며 소감을 연습합니다. 올해는 각자 집에서 송년회를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온택트 송년회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취업 포털이 성인 남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가 올해 송년회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캔버스에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되죠. 현대미술 대가들의 색다른 창작 기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서면 명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찍힌 천이 벽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하타 작가는 포 사격장에 설치했던 캔버스 천을 까맣게 칠한 블랙 마운틴이란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에 아르테논이란 전시관을 마련하고 세계 명소에 2년 동안 캔버스를 세워놨던 온네이처 등을 공개했습니다. 예술과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유하고 명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제 인생 60년이 투입된 거죠. 야수파로 널리 알려진 거장 앙리마티스는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지자 새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컷아웃, 이른바 종이 오리기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돼 이렇듯 자신만의 컷아웃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작 재즈 시리즈도 눈길을 끕니다. 재즈 음악이 가진 즉흥 연주라든지 다변성이 종이 오리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마티스가 재즈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기법으로 완성된 예술이 지치고 힘든 관람객에게 위안을 건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14연승 무패 행진을 벌인 김연경의 흥국생명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0대2에서 3대2로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GS칼텍스에 이기면 사상 최다인 15연승을 기록하는 흥국생명은 1세트 초반 주포인 루시아가 어깨 통증으로 빠지면서 꼬였습니다. 김연경은 1세트 막판 볼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문 김연경이 공격을 퍼붓자 GS칼텍스는 연달아 2세트를 내주고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컵대회 결승에서 흥국생명을 꺾었던 GS칼텍스의 승리 본능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러츠, 이소영의 공격과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벼랑 끝에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는 흥국생명 김연경의 힘이 빠지고 이재영이 범실하는 사이 강소휘의 공격이 연달아 성공해 15대10으로 이겨 세트스코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컵대회에서 이기고도
정규리그 1, 2차전에선 모두 패했던 GS칼텍스가 전승 우승을 노리던 흥국생명의 첫 패배와 연승 기록도 깨버린 겁니다. 쉽지 않아. You know, board's a race. Like it's a new game, and what happened before doesn't really matter. So you just have to focus. GS칼텍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 흥국생명의 대항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우승 경쟁은 더욱 뜨겁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